제 73번째 생신날 남편은 케이크 속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 얼굴에 케이크를 던지고는 소리쳤습니다. 당신 손이 닿는 건 뭐든지 제가 되어버려. 남편은 지난 50년간 그랬듯 제가 눈물을 흘리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없이 얼굴을 닫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산책을 나갔고 돌아왔을 때 식탁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괜찮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그날은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정원 위의 공기는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진한 아카시아 꿀처럼 끈적하고 무더운 공기였죠. 저는 아직도 그 공기를 기억합니다. 달궈진 흙냄새, 화단에 핀 백일홍 향기, 그리고 숯불의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던 바비큐, 그릴의 연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73. 오늘 남편 경수 씨의 73번째 생신이었고, 저는 우리가 함께한 50년 내내 이날을 준비해 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접시를 들고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아침에 갓밭에서 딴 오이로 상큼하게 무친 샐러드, 식탁에는 이미 그가 좋아하는 마늘 가지무침, 딜을 곁들인 햇감자,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막 그릴에서 가져온 갈비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모두 그가 좋아하고 늘 먹던 방식 그대로였죠. 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민준이가 보이지 않는 날벌레를 쫓듯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앉으세요. 언제나처럼 완벽하다고요. 며느리 서연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등나무 그네 의자에 앉아 우아한 샌들을 신은 발을 까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식당에서 배달시키면 되잖아요. 맛있고 번거롭지도 않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경수 씨에게 식당 음식이란 영혼 없는 먼지이며 그의 섬세한 감성에 대한 모욕이라는 것을요. 그는 오직 노력이 들어간 것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자신의 노력이 아닌 제 노력을 말이죠. 저는 식탁과 테라스, 그리고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50년 전 이곳은 잡초만 무성한 황무지였습니다. 실용적인 분이셨던 제 아버지는 결혼 선물로 제게 돈을 주셨습니다. 딸아, 이건 종잣돈이다. 아버지는 불타는 눈빛과 긴 예술가, 머리를 한 제 남편 경수 씨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모든 건 내 명의로 해두거라. 예술가들은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니 그때는 아버지의 불신에 서운했지만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 돈과 제게 남은 얼마 안 되는 유산으로 이 집 양평의 전원주택이 지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목재를 고르고 방의 구조를 그리고 식물학자가 되려던 접어둔 꿈을 떠올리며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가지가 무성해진 사과나무들도 제가 심었습니다.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커튼을 꿰맸습니다. 저는 제 천재가 삶의 자질구레한 일에 방해받지 않고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작했습니다. 집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의 거대하고 어둡고 숨막히는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뒤틀린 형상, 핏빛 노을, 일그러진 얼굴들. 그가 가끔 이곳으로 꿰어낸 비평가들은 그의 표현력을 정중하게 칭찬하고 제가 내놓은 양주를 마시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는 그들의 경직됨과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무능함을 탓했고 저는 그저 그의 걸작들에서 먼지를 닦아내며 계속 믿거나 믿는 척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는 저 자신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세요?
서연이가 마침내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일부러 명랑하게 들렸습니다. 이런 더위에 케이크가 곧 상하겠어요. 경수 씨가 작업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여전히 늠름했으며 뒤로 넘긴 백발이 갈기 같았습니다. 그는 감정가처럼 무거운 눈으로 식탁을 훑어보았습니다. 미소 짓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곡물을 받았습니다. 식탁 상석에 앉아 민준이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서연이가 건강과 영감에 대한 매끄럽고 공허한 건배사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접시에 가장 좋은 갈비 한 점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먹었습니다. 마치 제가 인테리어의 일부, 그 존재가 당연한 하인인 것처럼요. 저는 익숙했습니다. 50년이면 모든 것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내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며 나는 그저 타인의 편안함을 보장하는 기능일 뿐이라는 사실에요. 마침내 케이크 차례가 왔습니다. 이틀 동안 구운 케이크였습니다. 가벼운 시트와 부드러운 생크림. 저는 경수 씨가 너무 단 것을 싫어해서 항상 새콤한 맛을 더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새벽에 직접 딴 산딸기를 넣었습니다. 저는 초를 꽂은 케이크를 들고 나갔습니다. 73개의 촛불. 민준이와 서연이가 박수를 치며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경수 씨는 돌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소란을 싫어했습니다. 그가 촛불을 불자 저는 케이크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아버지, 첫 조각은 아버지가 자르세요. 민준이가 그를 격려했습니다. 경수 씨는 칼을 들었습니다. 그의 동작은 느리고 연극적이었습니다. 그는 큼직한 조각을 잘라 접시에 담고 포크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포크로 케이크를 찔러 쪼개보더니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접시에서 혐오스러운 것을 본 것처럼요. 이게 뭐지? 그가 조용히 물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미 금속성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산딸기예요. 저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딴 신선한. 그는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갑고 미친 듯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산딸기라고 내가 고구마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래요. 3주 전쯤 그가 고구마 파이에 대해 스쳐 지나가듯 말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의 수백 가지 지시와 변덕, 요구들 속에서 그 말은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경수 씨, 미안해요. 제가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고함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항상 모든 걸 망쳐. 항상. 50년 동안 똑같아. 내가 아주 간단한 걸 부탁해도 당신은 그것조차 해낼 능력이 없어. 그는 저를 노려보았고 그 시선에는 증오가 가득해서 제 가슴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는 곁눈질로 보았는데 거의 알아챌 수 없을 만큼 교활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즐기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닿는 건 뭐든지. 그가 식탁에서 일어서며 쉬쉬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격분으로 떨리는 아랫입술을 보며 무언가를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모욕, 문을 쾅 닫고 나가는 것. 하지만 그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케이크 조각이 아닌 접시 전체를 움켜쥐고는 짧고 동물적인 울음소리와 함께 제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세상은 순간 달콤하고 끈적한 안개 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차가운 크림이 뺨과 눈을 때리고 코와 머리카락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핏물 같은 산딸기 즙이 목과 가슴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곤 경수 씨의 거친 숨소리와 정원 어딘가에서 윙윙거리는 벌소리뿐이었습니다. 내 손이 닿는 건 뭐든지 제가 되어버려. 그가 침을 튀기며 제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거대하고 격분한 채로 제 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제 눈물을, 흐느낌을, 사과를, 굴욕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먹고 살았던 모든 것을요. 그것은 그의 양식이었고 그의 영감이었으며 제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딸깍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크고 선명하게 마치 오랫동안 열리지 않던 낡은 문 자물쇠가 갑자기 삐걱거리며 열리거나 혹은 영원히 닫혀버리는 소리처럼요. 50년간의 모든 고통, 모든 상처, 모든 실망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듯 매끄럽고 차갑고 완전히 평평한 돌멩이, 공허와 평온만을 남긴 채로요. 이상하게 울리는 평온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입술을 혀로 핥았습니다. 달콤하고 느끼한 크림 맛. 저는 그의 분노로 불타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당혹감을 읽었습니다. 그는 제가 왜 울지 않는지, 왜 소리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접시만 쳐다보고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나선 적이 없었죠. 그리고 서연이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혐오스러운 당혹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리낀 날처럼 명확해졌습니다. 공기가 너무 맑아 지평선의 모든 집이 보이는 그런 날처럼요. 저는 식탁에서 일어섰고 제 무릎에서 케이크 조각과 산딸기들이 테라스의 깨끗한 바닥으로 후드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씻어야겠어요. 저는 몸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고 그 세 사람을 귀가 먹먹한 정적 속에 남겨두었습니다. 제 등 뒤에서는 한마디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거나 멈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민준이 밑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멀리 이웃집에서 개 짖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익숙하고 약간 마른 바닥을 밟는 걸음마다 텅 빈 공간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울렸습니다. 얼굴에 묻은 끈적한 크림이 마르기 시작하며 피부를 당겼습니다. 코에서는 바닐라와 굴욕의 느끼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1층의 작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주로 정원에서 일할 때 제가 쓰던 곳이었죠. 희미한 전구, 20년 전 제가 직접 깔았던 낡은 타일, 세면대 위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괴물, 허수아비 같은 것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크림으로 떡진 백발, 뺨과 이마에는 산딸기로 인한 분홍색 얼룩, 턱에는 케이크 조각. 눈, 오직 눈만이 제 것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맑고 아주 지친 눈이었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손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이 치욕스러운 디저트를 씻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꼼꼼하게 피부가 뽀드득거릴 때까지 씻었습니다. 단순히 케이크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50년간의 타인에 기대 언젠가 그가 알아주고 봐주고 고마워할 것이라는 50년간의 희망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크림처럼 두껍고 기름진 층으로 저를 뒤덮었던 환상들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느꼈던 그 딸깍 소리는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분노는 뜨겁고 격렬한 감정이지만 저는 차가웠습니다. 그것은 응급실 의사가 사망을 확인하며 생명유지 장치를 끄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더 이상의 조치는 무의미합니다. 제 결혼은 방금 공식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망 시각 남편의 73번째 생일날 오후 3시경. 사망 원인 산딸기, 우습죠. 대학도 경력도 제 자신의 욕망도 포기하며 평생을 바쳤던 위대한 사랑이 케이크 하나 때문에 끝났습니다. 제가 알면서도 침묵했던 그의 수많은 외도 때문도 아니었고
매일같이 제게 퍼부었던 경멸 때문도 아니었으며 제 젊음을 짓밟고 저를 그의 천재성을 위한 무구파녀로 만들어버린 것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산딸기 때문이라니 아마 모든 것에는 마지막 한 방울이 있나 봅니다. 제 마지막 한 방울은 달콤했습니다. 저는 테라스에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낮고 짜증 섞인 목소리들.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억양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익숙했습니다. 경수 씨의 낮고 으르렁거리는 분노, 서연이의 역겹고 아첨하는 듯한 어조, 그리고 민준이의 불분명한 중얼거림. 그의 영원한 모두를 화해시키고 아무데도 끼어들지 않으려는 시도. 차문이 쾅 닫히고 또 한 번 닫혔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자갈 위로 멀어지는 바퀴 소리가 멀리서 잦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견딜 수 없는 존재로부터 숨을 돌리기 위해 드라이브를 나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거친 와플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거울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평범한 노년의 여성, 눈가의 잔주름, 미간의 완고한 주름. 하지만 눈빛에는 새로운 무언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던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결단력, 강철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잘 다져진 흙에 단단함에 가까웠습니다. 무언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흙이요. 저는 욕실에서 나와 테라스로 돌아갔습니다. 파괴의 현장은 완벽했습니다. 뒤집힌 의자, 바닥에는 이미 벌들을 유혹하기 시작한 붉은 산딸기가 섞인 하얀 크림 덩어리, 깨진 접시,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끈적한 부패와 실패의 냄새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그림들로 뒤덮인 집 벽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둡고 절규하는 듯한 캔버스들. 이전에는 그것들이 위험과 영혼에 대한 주장으로 저를 억눌렀지만 지금은 그저 망가진 캔버스 몇 미터와 비싼 물감 몇 리터로만 보였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명동에 있는 부모님 아파트를 세놓아 받은 돈으로 산 물감들. 내가 살 수도 있었던 그 아파트. 저는 이 혼돈 속에서 서 있었고 이상하고 거의 무서운 평온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오랜 폭격 후의 고요함과 같았습니다. 귀는 여전히 윙윙거리고 공기 중에는 탄 냄새가 나지만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폭발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기분이 어떨지, 이번에는 무엇이 뇌관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잘못 끓인 커피, 너무 시끄러운 문소리, 창턱의 마른 꽃. 저는 제 집, 제 인생에서 발끝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크고 가장 굴욕적인 폭발이.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시선은 거실 장식장 위에 놓인 낡은 다이얼 전화기에 닿았습니다. 먼지 쌓인 거의 골동품 수준이었지만 경수 씨는 그 고풍스러움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주 전,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며 지루해서 어떤 잡지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미술 투자에 관한 기사가 있었고 한 전문가, 미술평론가 강선우 씨를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 작가의 이름이 아니라 단순히 권위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사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적이고 솔직한 얼굴, 맑고 정직한 시선. 왜 그랬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 페이지를 찢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냥 길에서 예쁜 돌멩이를 주울 때처럼 그게 어디에 쓰일지 모르면서요. 지금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장식장으로 다가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내 잡지에서 옮겨 적은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가락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베이클라이트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속 신호음은 다른 시대, 제가 아직 무언가를 기다리던 그 시절의 소리 같았습니다. 저편에서 상냥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우 씨.
저는 평생 이런 일을 해온 사람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윤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앤 아트 잡지에 실린 선생님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김윤희 여사님,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며 뜸을 들였습니다. 말은 저절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고 사무적이고 최종적이었습니다. 긴급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개인 소장회와 컬렉션에 대한 전면적인 전문가 감정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저는 창밖에 제 정원, 늙은 사과나무들,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집과 그 부속 재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급하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지요?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시일 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요. 다시 침묵. 그녀가 다이어리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미룰 수는 있습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김윤희 여사님, 실례지만 어떤 컬렉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느 화가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이경수 화가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영향도, 인지도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중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저녁 8시쯤 댁으로 가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소를 불러주고 감사 인사를 하고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돌멩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무엇도 그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테라스의 난장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테라스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마른 크림 웅덩이, 깨진 접시 조각, 뒤집힌 의자, 모든 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 정물화가 오늘의 기념비가 되게, 말없는 증인이 되게 하리라. 대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을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신문들을 모으고 소파의 쿠션을 두드려 부풀리고 장식장의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작은 체계적인 행동들을 통해 제 공간, 제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강선우 씨의 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대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8시였습니다. 시간 엄수, 제가 항상 사람들에게서 높이 평가하는 자질이었습니다. 작고 세련된 차에서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내렸습니다. 잡지 사진에서 본 그대로였습니다. 단정한 바지 정장,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얇은 안경 너머의 지적이고 예리한 눈. 그녀의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윤희 여사님, 그녀가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는 단단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 선생님, 어서 오세요. 저는 그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테라스가 아닌 거실로요. 거실은 경수 씨의 주요 전시 갤러리 역할도 했습니다. 가장 큰 벽에는 그가 자신의 대표작이라고 여기는 태어나지 않은 은하의 절규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둡고 거의 검은색의 핏빛 섬광이 번뜩이는 그림이었습니다. 강선우 씨는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즉시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전문가적인 시선이 캔버스를 훑으며 붓터치, 구성, 색감을 평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에 있는 제 낡은 안락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가 즐겨하던 것처럼 작가의 깊은 의도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녀가 마침내 매우 중립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표현주의의 영향이 느껴지네요. 초기작입니다. 1987년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든 그림의 제작 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무엇을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특정 색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가 무엇에 대해 소리쳤는지도 기억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제 인생의 달력, 어둡고 쓸쓸한 달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그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뚱한, 모욕당한 군주 같은 표정의 경수 씨. 죄책감과 피곤함이 섞인 얼굴의 민준이, 지루한 우월감이 깃든 표정의 서연이,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수 씨가 먼저 들어오다가 거실 문턱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안락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저와 그의 최고 걸작을 전문가적인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세련된 낯선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것이 승리감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자아, 그의 우주적 규모로 부풀려진 자만심은 즉시 자신에게 가능한 유일한 설명을 찾아냈습니다. 그녀가 무너졌구나. 내 조용하고 순종적인 윤희가 케이크 사건으로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려는 필사적인 시도로 내가 수년간 꿈꿔왔던 일을 했구나. 수도에서 진짜 감정가, 비평가, 미술 평론가를 초대했고 이제 그가 마침내 세상에 자신의 천재성을 알릴 것이다.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어깨를 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뒤늦은 경의를 받는 창조자의 관대하고 약간 피곤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는 인상을 남기고 싶을 때 항상 사용하던 부드러운 바리톤으로 말했습니다. 화가 이경수입니다. 강선우 씨가 돌아섰습니다. 그녀는 그를 빠르고 평가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미술평론가 강선우입니다. 아, 그랬군요. 경수 씨가 아버지 같은 꾸지람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서둘렀소? 나는 화나지 않았소. 창조적인 사람들은 다혈질이지. 당신도 이젠 익숙해졌어야지. 그는 저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강선우 씨를 향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대한 천재와 그의 분주하지만 사랑스러운 뮤즈.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는 강선우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가 차라도 한 잔 권했으면 좋겠군요. 아주 훌륭한 안주인이거든요. 가끔 산딸기와 고구마를 헷갈리긴 하지만 그는 자신의 농담에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로 민준이와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낯선 여자를 보고 그들 역시 얼어붙었지만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서연이의 눈에는 즉시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고상한 예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생각했습니다. 집에 전문가가 왔다는 건 이 못생긴 그림들이 뭔가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럼 마침내 이 고물을 팔고 시내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살 수 있겠구나. 세상에, 아버님, 곧 국립현대미술관에 걸리시겠어요. 그녀가 가식적인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는 무언가 불분명하게 중얼거렸지만 그 역시 눈에 띄게 활기를 띠었습니다. 그의 상상 속에서는 이미 아버지의 그림 판매 수익으로 안락한 생활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들 셋은 강선우 씨를 둘러쌌습니다. 경수 씨는 이해받지 못한 예술가의 비극, 고통의 색채 상징에 대한 평소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이건 명백한 걸작이잖아요 라거나 이런 건 얼마나 할까요? 같은 말을 끼워 넣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민준이는 그저 옆에 서서 찬성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안락의자에 앉아 이 부조리극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강선우 씨를 초대한 것이 저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여전히 경수 씨와 그의 욕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인, 그림자, 기능일 뿐이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회개뿐이라고요. 강선우 씨는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기법과 재료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문 목적을 단 한 번의 몸짓이나 말로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우리가 약속한 적도 없다는 듯이 제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30분 후 늦은 시간을 핑계로 그녀는 작별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경수 선생님, 네, 오늘 정말 유익했습니다. 예비 감정서를 준비해서 김윤희 여사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제 이름을 또렷하고 무게감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닥친 희망에 너무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수 씨는 그녀를 여왕처럼 차까지 배웅하며 자신의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침의 분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잘했어, 늙은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구먼. 진작에 이 수도의 속물들에게 그들이 누굴 놓치고 있는지 알려줬어야 했어. 이제 일이 좀 풀릴지도 모르지. 그는 아마도 미래의 명성을 구상하며 자신의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부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차에 넣을 민트 몇 줄기를 자르러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부엌 창문이 열려 있었고 짙어지는 황혼 속에서 제스민 덤불 옆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당신 저거 믿어? 서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경멸적이고 쉬쉬거리는 소리. 저 쓰레기가 정말 돈이 될까? 민준이가 피곤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진지해 보이던데 미친 사람 같진 않았어. 글쎄, 그렇다 쳐. 근데 당신 그 여자 얼굴 봤어? 아버님이 태어나지 않은 은하 어쩌고 할 때 웃음 참느라 죽는 줄 알았잖아. 그리고 어머니는 상상이가 그런 식으로 사과하려고 어떤 여자를 고용해서 그분 낙서나 보게 하다니. 잠시 침묵. 민준이가 냉장고를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이 짤랑거렸습니다. 에이, 그냥 둬. 그의 목소리에는 한심하고 우월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기분 풀게 놔두자고. 잠깐 발작한 거겠지? 좀 화내다 말 거야. 내일 아침이면 사과의 의미로 김치찌개나 끓여놓겠지. 그 양반이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 집에서 어딜 가겠냐고. 서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그래. 자기 텃밭에서 여왕처럼 앉아있으니 이제 슬슬 분수를 아셔야 할 텐데. 저는 어둠 속에서 제스민의 달콤한 향기를 맡으며 서 있었고 그들의 모든 말은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 양반이 뭘 더 할 수 있겠어? 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 무력함을, 제 세상이 부엌과 정원, 그리고 그의 작업실에 국한되어 있다고, 이 울타리 밖에는 제게 삶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소리나 눈물이 아닌 조용하고 체계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이었습니다. 내일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침에 저는 김치찌개를 끓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커피를 내려 새벽에 이미 깨끗이 씻어놓은 테라스에 앉아 제 정원 위로 해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수 씨는 정오가 다 되어서야 집에서 나왔고 실망스러운 기대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식탁에 평소처럼 갓 차려진 아침 식사가 없는 것을 보고 그는 보란듯이 한숨을 쉬며 문을 쾅 닫고 작업실로 사라졌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는 작별 인사도 없이 아침 일찍 시내로 떠났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함이 저를 억누르지 않고 치유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상처에 댄 시원한 붕대 같았습니다. 오후 1시쯤 강선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윤희 여사님, 안녕하세요. 감정서를 준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전적으로는
기쁜 소식이 아닐 겁니다. 남편분의 그림들은 감상용 가치 외에는 시장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제 공식적인 전문가의 확인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강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일인걸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만 전화드린 건 아닙니다. 여사님, 어젯밤 남편분과 가족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그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결정의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여사님께 필요한 사람은 미술 평론가가 아니라 좋은 변호사일 겁니다. 저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이번에는 놀라움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 보니 젊은 여성이 50년 동안 함께 산 제 가족보다 저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강선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님이라고 합니다. 냉철하고 원칙적이며 전혀 감상적이지 않은 분이죠. 지금 여사님께 꼭 필요한 분입니다. 불필요한 질문 없이 자기 일만 깔끔하게 처리할 겁니다. 제가 연락처를 드려도 될까요? 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탁합니다. 다음 날 저는 시내에 있었습니다. 종로의 낡은 건물에 있는 작지만 위험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50대쯤으로 보이는 짧은 머리에 매우 날카롭고 예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려운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 같았습니다. 불필요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고 가끔 수첩에 메모를 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대해, 그것이 제 소유라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팔고 싶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케이크나 모욕, 제 망가진 삶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실, 소유권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집 관련 서류는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말을 마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사본만요. 원본은 집에 있는 금고에 있습니다. 시작하기엔 충분합니다. 지금 등기소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그녀는 컴퓨터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표와 등본, 집원 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집중하는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와 커피 냄새가 나는 이 사무실에서 저는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곳에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고 오직 법과 조항 그리고 사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윤희 1972년부터 단독 소유주. 맞군요. 어떠한 부담이나 압류, 저당도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그런데 이건 뭐죠? 그녀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전문가적인 무심함이 사라지고 긴장감이 서렸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제가 물었고 그때까지 평온했던 제 심장이 갑자기 불안하고 둔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요. 아주 이상해요. 그녀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하여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일주일 전에 데이터베이스에 신청서가 하나 업로드되었습니다. 여사님 댁과 토지에 대한 매매 가계약서입니다. 그녀는 말을 멈췄고 사무실의 침묵은 젖은 솜처럼 빽빽하고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어요. 박지영 변호사는 아주 천천히 모니터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김윤희 여사님, 여기를 보십시오. 화면에는 문서 스캔본, 가계약서가 있었습니다. 상단에는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집, 제 땅, 제가 반세기 동안 가꿔온 모든 사과나무, 모든 제곱미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매도인란에는 김윤이라는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하긴 했지만 누군가 제 필체, 제 기울기를 흉내내려고 아주 애쓴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것은 조잡하고 생명 없는 위조품이었습니다. 가짜. 저는 그 비뚤어진 선들을 보았고 폐 속의 공기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제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서명은 명백히 위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다른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서 부속 서류, 사회복지시설 입소 신청서. 저는 글자들을 읽었지만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국립요양원, 늘 푸른 집. 주소는 멀고 쓸쓸한 경기도 외곽의 어느 도시였습니다. 신문에서 그런 곳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낡은 벽에 긴 복도, 6인실 병실, 소독약과 절망의 냄새.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신청서였습니다. 유일한 주택 매각으로 인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며 제게 병상 하나를 배정해달라는 요청서였습니다. 가슴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마치 제게 더 이상 가슴도, 심장도,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파이 속 필링처럼 저를 끄집어내고 텅 빈 껍데기만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은 뜨거운 것입니다. 분노, 질투, 속은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안실의 수술대처럼 차가웠습니다. 계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 거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머니도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산, 낡고 마모된 자산이었습니다. 주요 가치인 땅과 집을 사용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리고 이 자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청산하고 폐기하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발에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구경시설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저는 화면에 있는 두 개의 문서를 보았습니다. 제 집을 파는 위조된 계약서와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신청서.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케이크에 대한 그들의 분노, 그들의 짜증, 그들의 우월적인 비웃음. 이것은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제 존재, 제 조용한 고집, 제 삶. 이 모든 것이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저를 대신해 모든 것을 결정했고, 제 집을 팔았으며 제 미래를 정했습니다. 요양원의 병상 하나, 어제 정원에서 엿들었던 서연이의 말. 이제 슬슬 분수를 아셔야 할 텐데, 이제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구석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를 그 모든 하찮은 감상들. 젊은 시절의 추억, 아들의 탄생, 드물었던 평온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불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차갑고 무자비한 계산에 의해 파괴되고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저는 박지영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상하고 거의 엄격한 동정심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물, 히스테리, 통곡을.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불타버린 영혼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 단단하고 순수하고 불순물이 없는 마치 엄청난 압력 아래서 태어난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제가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박지영 변호사는 순간 놀라며 눈썹을 치켜떴다가 이내 그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선 그녀가 컴퓨터로 다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재산에 대한 모든 등기 절차를 동결시킬 겁니다. 그 다음엔 사기죄로 소송을 준비하고 그런 다음 매각 절차를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사님의 규칙에 따라서요. 저는 늦은 저녁에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시내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고요함은 더 이상 제게 축복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불길했습니다. 저는 방들을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만져보았습니다. 할머니께 물려받은 낡은 장식장, 책장의 책들, 제가 직접 술을 놓은 식탁보. 저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제 안에는 그리움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노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게서 모든 것, 심지어 추억까지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회계장부에 불필요한 한 줄처럼 지워버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괴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극도로 평온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아침을, 새로운 시대, 제 시대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저는 안개 속을 걷는 듯 살았습니다. 박지영 변호사의 전화 지시를 모두 따랐고 퀵서비스 기사가 가져온 서류에 서명했으며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복수의 기계. 저는 경수 씨가 자신의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던 공동 계좌를 해지했습니다. 비싼 캔버스, 이탈리아산 물감, 영감을 위한 고급 양주 등 그의 창작 비용을 뻔뻔하게 지불하던 계좌였습니다. 모든 돈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제 새로운 개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 다음엔 서연이의 카드로 매달 보내주던 자동 이체를 취소했습니다. 그녀가 용돈이라고 부르던 그 돈이었습니다. 액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네 가족을 돕고 그들을 지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저는 그저 저에 대한 그녀의 경멸에 돈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 돈을 당연한 것, 늙은 제가 젊고 아름다운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를 견뎌주는 대가로 바쳐야 할 곡물처럼 받았습니다. 경수 씨, 민준이, 서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생일은 잊혔고 케이크는 씻겨나갔습니다. 그들은 제 사과의 김치찌개를 기다렸지만 찌개는 없었습니다. 제 침묵은 그들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변했다는 것을 보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노인성 치매나 토라짐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좀 삐치다가 진정할 것이라고요.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결말은 금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정원의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민트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날은 따뜻하고 화창했습니다. 대문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헬멧을 쓴 젊은 배달원이 제게 2개의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김윤희 씨 댁 맞죠? 수령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한 봉투는 이경수 씨 앞으로, 다른 봉투는 이민준, 최서연 씨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가 보낸 공식적인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수 씨는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무겁고 불만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요? 그가 제 손에 들린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당신 거예요. 저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게으른 의아함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의 눈이 글자들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군주 같은 지루함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처음에는 놀라움으로, 그 다음에는 당혹감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날 식탁에서와 똑같은 분노였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이야.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가 떨렸습니다. 부동산 매각 예정 통지서, 비주거 목적으로의 사용 금지. 당신 미쳤어? 바로 그때 하품을 하며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실크 가운을 입고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침부터 왜 소리 지르세요?
머리 아파요. 자, 저는 그녀에게 두 번째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더러운 것을 주는 것처럼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수 씨와 같은 감정의 만화경이 비쳤습니다. 다만 마지막은 분노가 아닌 차갑고 끈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민준 씨,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빨리 이리 와봐요. 침실에서 잠이 덜 깬 민준이가 나왔습니다. 그는 아버님의 붉어진 얼굴과 아내의 창백해진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가 그의 손에 편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봐요. 당신 어머니가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봐. 민준이가 읽었고 그의 통통한 뺨이 처지고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는 마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빼앗긴 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건 말이다.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판다는 뜻이란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귀가 먹먹한 침묵이 그들은 저를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한 가구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서연이었고 그녀의 첫 생각은 물론 돈이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신을 추스르려 애썼습니다. 파신다니, 파세요. 진작 그랬어야죠. 그럼 돈은요? 돈은 어떻게 나눌 건데요? 안 나눠. 제가 대답했습니다. 집은 내 것이고 매각 대금도 내 것이니까. 어떻게 당신 것이야? 경수 씨가 포효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평생을 바쳤어. 내가 이 벽 안에서 창작을 했다고. 모든 판자 하나하나에 내 천재성이 스며 있단 말이다. 모든 판자는 내 돈으로 샀고. 경수 씨. 당신이 창작하는 동안 모든 못은 내 손으로 박았어요. 바로 그때 서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네, 여보세요. 거절이라니요?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잔액 부족이라니요? 아가씨,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거기엔 항상 돈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어머님이. 그러니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 이해의 빛, 그 차갑고 등골 오싹한 이해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에서 무언가를 미친 듯이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은행 앱을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돈이 없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카드의 잔액이 0원이야. 이체가 안 됐어.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오직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공포, 패닉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싼 가운을 입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당황하고 겁에 질려 갑자기 집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경수 씨도 민준이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변덕도 여자의 히스테리도 아침이면 지나갈 작은 발작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되고 무자비하며 전면적인 전쟁. 그리고 그들은 지고 있었습니다. 제 희생, 제 사랑, 제 순종 위에 세워진 그들의 아늑하고 익숙한 세상이 바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는 세상을 조종하는 것은 저였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김치찌개나 끓이고 밭이나 멜 줄 알았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늙은이. 그들은 저를 보았고 저는 그들의 눈에서 우월감과 비웃음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저를 보았습니다. 기능이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것을 되찾기로 결심한 한 인간을, 모든 것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지막 한숨까지 온종일 집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윙윙거렸습니다. 그들은 구석에서 구석으로 서성거리고 속삭이고 다투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뭔가 해야 해. 그럴 권리 없어. 이건 우리 집이야. 그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상담하고 출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들의 모든 길은 어떤 변호사에게 물어도 확인해 줄 간단한 진실 하나에 부딪혔습니다. 소유주는 나이며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 저는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수프를 끓여 먹고 정원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평온했습니다. 두려움, 공황, 분노,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제 편에는 오직 진실만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그들 셋이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거실의 낡은 안락 의자에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뜨개질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저녁에 뜨개질을 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어와 제 앞에 반원형으로 섰습니다. 마치 재판관처럼, 총사령 집행대처럼. 먼저 경수 씨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가장, 심장을 배신당한 남편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윤희.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억누른 분노로 떨렸고 그는 그것을 의로운 분노로 포장하려 애썼습니다. 50년. 50년 동안 나는 당신과 한 지붕 아래서 한 침대를 썼소. 내 최고의 작품들을 당신에게 바쳤고 당신을 천재의 아내로 만들어 주었지. 그런데 당신은 내 등 뒤에서 무슨 변호사니 서류 쪼가리니 하는 것들과 함께 마치 도둑처럼 어떻게 나를, 우리 가족을, 우리의 역사를 그렇게 배신할 수 있소? 그는 가슴을 치고 손을 비틀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단골 연극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이 연극을 했고 저는 항상 속아 넘어갔습니다. 울고 사과하고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오늘은 그저 앉아서 그를 바라보았고 위대한 순교자가 아닌 늙고 겁먹은 이기주의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애처로운 연설이 끝나자 서연이가 전투에 나섰습니다. 그녀는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눈물. 그녀는 소파 팔걸이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극단의 서툰 여배우처럼 가식적이고 처절하게 김윤희 여사님, 어머님,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집은 우리 가문의 보금자리잖아요. 민준 씨가 여기서 자랐고 우리 손주들, 어머님 손주들이 자라야 할 곳인데 이 모든 걸 파괴하시겠다고요? 우리를 길거리로 내쫓으시겠다고요? 대체 무엇 때문에요? 그깟 케이크 하나 때문에요? 설마 가족, 전통, 추억이 어머님께는 아무 의미도 없나요?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저는 손가락 사이로 그녀의 교활하고 평가하는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살폈고 제 마음이 흔들리기를, 영원한 여성의 동정심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처럼 평평하고 단단했습니다. 마지막은 제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가장 한심했습니다. 국어라는 자의 역할. 그는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제 무릎 위 뜨개질거리 위에 머리를 얹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가 중얼거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짜 꾸밈없는 절망의 음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예술가라 예민하시잖아요. 서연이도 아기는 없었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우리 어디로 가요? 길거리로요? 엄마, 우리 노숙자 만들지 마세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그는 제 무릎에 숨을 내쉬었고 저는 어젯밤 마신 와인 냄새를 맡았습니다. 저는 그의 희끗희끗한 뒤통수를 보았습니다. 한때 저는 이 아이를 목숨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쳤습니다. 제 젊음, 제 꿈, 제 유산을, 제게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아내의 등 뒤에 숨어 무릎 꿇고 애원하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약하고 의지 없는 남자로 그들은 할 말을 다 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겁고 기대에 찬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들은 제 대답, 제 결정, 제 항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들 셋은 분노, 눈물, 애원의 삼중 공격이 효과가 없을 리 없다고 확신하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뜨개질 거리를 옆으로 치웠습니다. 민준이가 마지못해 제 무릎에서 머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안락의자 옆에 놓인 작은 커피 테이블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 위에는 박지영 변호사에게서 가져온 서류 폴더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폴더에서 3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테이블 위에 한 장씩 천천히 그들이 각 장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약간의 간격을 두고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비뚤어진 가짜 서명이 있는 위조된 매매 계약서 사본을 놓았습니다. 경수 씨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이는 울음을 그치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광택 나는 광고 책자를 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쓸쓸한 회색 건물과 요양원, 늘 푸른 집, 보살핌 속에서 누리는 품격 있는 노후라는 쾌활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은행 거래 내역서, 지난 3년간의 제 계좌 명세서를 놓았습니다. 저는 한 줄의 빨간색 마커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큰 금액의 이체, 억 단위의 금액이었습니다. 지급 목적, 이민준 씨 사업 발전 자금. 물론 6개월 만에 망하고 빚만 남겨 다시 제가 갚아야 했던 바로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테이블 위에 놓인 3개의 문서를 보았습니다. 위조, 요양원, 돈, 그들의 세상, 그들의 배신, 그들의 계산, 그들의 기생생활을 지탱하던 3개의 기둥. 저는 고개를 들어 경수 씨의 당황하고 겁먹은 눈과 마주쳤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실을 확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진단을 알리는 의사처럼. 당신은 내가 손대는 것마다 죄로 만든다고 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말들이 거실의 귀가 먹먹한 침묵 속에 떠다니게 했습니다. 당신이 틀렸어요. 나는 제가 아니었어요. 당신들 모두가 딛고 서 있던 기반이었지. 그리고 나는 방금 그 기반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침묵. 그것은 절대적이었고 울리지도 긴장되지도 않았습니다. 죽은 진공 상태였습니다. 마치 방에서 모든 공기, 모든 소리, 모든 생각을 빨아들인 것처럼 경수 씨는 저를 보았고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식적인 천재성, 모든 허세가 벗겨졌습니다.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늙고 겁먹은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이는 서류들을 보았고 그녀의 입술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가 눈앞에 펼쳐진 붙잡힌 도둑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감히 제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짓눌렸습니다. 그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제 고함이나 비난이 아니라 커피 테이블 위에 펼쳐진 조용하고 반박할 수 없는 진실에 의해서요. 이 침묵이 바로 제 승리였습니다. 가장 완전하고 최종적인 승리. 저는 안락의자에서 일어섰고 그들 셋을 거실의 죽은 침묵 속에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 변명, 새로운 거짓말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쉬어야겠어 라고 말하고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잠글 필요가 없었습니다. 적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들의 무기인 거짓말과 조종은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궁지에 몰린 그들이 짐을 싸서 조용히 제 삶에서 사라질 것이라고요. 저는 그들의 절망을 과소평가했고 서연이를 과소평가했습니다. 그 여자는 게으름과 화려함의 껍질 아래에 끈질기고 포식적인 본성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음 며칠은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제게는 지나치게 정중하고 거의 아첨에 가까운 태도로 말했습니다. 경수 씨는 갑자기 제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정원에서 저를 도우려 했었지만 잡초와 함께 제가 아끼는 곽꽃을 서투르게 뽑아버렸습니다. 서연이는 역겹도록 쓴 커피를 끓여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제 침대로 가져왔습니다. 역겨웠습니다. 저는 이것이 뉘우침이 아니라 마지막 결정적인 공격을 앞둔 전력 재정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라임차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김윤희 여사님, 저희가 상의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가 여사님을 정말 걱정하고 있어요. 그녀는 능글맞고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 집 매각 문제나 변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여사님께 너무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저희는 여사님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아닌지 걱정돼요. 그 여자, 그 미술 평론가 말이에요. 그저 여사님의 상태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찻잔 너머로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토요일에 이태환 교수님께서 오실 거예요.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경수 씨, 사촌 형님이시잖아요. 기억하시죠? 대학 학장님이시고 아주 존경받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여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사님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 하세요. 그냥 가족 간의 대화예요.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승부수,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경수 씨의 사촌인 이태환 교수님은 우리 가족에게 절대적인 권위자였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진 구시대의 인물, 교수, 학장. 그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그에게 자신들의 버전으로 사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불쌍하고 슬픔에 잠긴 늙은 윤희가 교활한 사기꾼, 미술평론가에게 넘어가 유일한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제 친절하고 현명한 이태환 교수님이 자신으로부터 저를 구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무능하고 정신 나간 늙은이로 제 협력자들을 범죄자로 몰기 위해 가족 개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시라고 해요. 만나면 반가울 거예요. 서연이는 승리의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덫에 걸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차를 다 마시고 집안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통은 강선우 씨에게, 다른 한 통은 박지영 변호사에게였습니다. 토요일은 흐렸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정오쯤 위험 있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차에서 이태환 교수님이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백발이었으며 단정한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동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경수 씨, 민준이, 서연이는 그를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가족 연극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비통하게 침묵했고 서연이는 손수건을 눈에 대고 있었으며 민준이는 죄인처럼 땅을 쳐다보았습니다. 형님,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수 씨가 비극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집안 꼬리말이 아닙니다. 큰일 났어요. 알아보자. 이태원 교수님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어디 있나? 거실에 계세요. 서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제발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들은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왼쪽에는 서류 폴더를 무릎에 올려놓은 정장 차림의 박지영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차분하고 침착한 강선우 씨가 있었습니다. 경수 씨, 민준이, 서연이의 얼굴이 길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윤희, 안녕하신가. 이태환 교수님은 그러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가와 제 손에 입을 맞췄습니다. 몸은 좀 어떤가? 우리가 다들 자네를 걱정하고 있네.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경수 씨, 민준이, 서연이는 그의 등 뒤에 지원군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주버님. 저는 아주 좋아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소개할게요. 이분은 미술평론가 강선우 씨. 그리고 이분은 제 변호사 박지영 씨입니다. 이태환 교수님은 제 손님들을 엄격하고 평가적인 시선으로 훑어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그가 부드럽지만 훈계하는 투로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집을 파는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더군. 윤희, 이 집이 추억이고 역사라는 걸 알지 않나? 경수가 여기에 온 영혼을 쏟아부었어. 영혼은 경수 씨가 쏟았지만 돈과 노동은 제가 쏟았죠. 제가 부드럽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거야. 경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걸 파괴하려 해. 그리고 저 사람들. 그는 강선우 씨와 박지영 변호사 쪽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를 부추기고 속이고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고 있어. 아주버님. 저는 경수 씨의 비난을 무시하고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에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압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비쳤는지도요. 그래서 박지영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박 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제 변호사는 말없이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꺼내 한마디 말도 없이 이태환 교수님 앞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사본, 늘 푸른 집 요양원 책자. 학장님은 서류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그의 걱정스럽고 동정심 어렸던 얼굴이 점차 굳어지고 그의 눈에 처음에는 의아함이 그 다음에는 차갑고 얼음 같은 경멸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뭔가?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등골을 오싹하게 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건 위조된 거예요. 경수 씨가 외쳤습니다. 함정이에요. 우리를 모함하려고 전부 꾸민 거라고요. 하지만 그의 외침은 이미 처량했습니다. 이태환 교수님은 고개를 들었지만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촌 동생, 자신의 조카를 보고 있었습니다. 경수. 그가 조용히 말했지만 모든 단어는 망치질처럼 침묵 속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자네 필체를 안 해 수천 번은 봤지. 그런데 이건 그가 위조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한심하고 서툰 낙서에 불과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야. 바로 이거. 그가 요양원 책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이거.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에는 너무나 압도적인 혐오감이 담겨 있어 저는 그들이 거의 불쌍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서류들을 접어 박지영 변호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윤희, 미안하네. 잠시나마 자네를 의심하고 저들을 믿었던 것을 용서하게.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자네들은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속삭임에서는 무덤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돈 때문에 친어머니의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 나는 자네를 안다고 생각했네. 경수. 공허하고 이기적이지만 비열하지는 않다고 생각했지. 내가 틀렸어. 그리고 너, 민준이. 넌 그냥 가문의 수치야. 그는 그들을 마치 혐오스러운 것, 벌레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나에게는 동생도 조카도 없네. 나에게 자네들은 죽었어. 다시는 내 집에 나타나지 말게. 전화도 하지 마. 내 이름을 잊어버리게.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1분 후 그의 차 엔진 소리가 들렸고 차는 속도를 내며 멀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 그들의 최고 권위자, 그들의 비장의 카드가 방금 그들을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가족 내에서 그들의 평판, 그들에게 아직 남아있던 유일한 것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방 한가운데에 짓눌리고 굴욕당하고 텅 빈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진짜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소란도 고함도 작별 인사도 없이 이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건을 판지 상자와 여행 가방에 담았습니다. 경수 씨는 작업실에서 두루마리로 말린 자신의 그림들을 꺼냈습니다. 영원한 명성을 가져다 줄 것이라던 그 걸작들이 이제는 낡고 먼지 쌓인 카페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말없이 자신의 수많은 드레스와 구두를 챙겼습니다. 민준이는 이 모든 것을 고용한 용달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같은 안락의자에 앉아 테라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저는 고소함도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안도감만을 느꼈습니다. 마치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거대하고 무거운 돌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차가 그들을 제 삶에서 멀리 데려가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공기는 사과향과 자유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따뜻한 아침 햇살이 제 발코니를 가득 채웁니다. 여기 12층에서 보는 서울 시내는 장난감 같고 하늘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넓은 정원은 없지만 제 새 아파트의 발코니와 창턱은 식물들로 가득합니다. 여린 난초, 까다로운 푸크시아, 무성한 고사리, 심지어 작은 레몬나무까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두 꽃을 피우고 저처럼 빛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작지만 밝고 아늑합니다. 벽은 따뜻한 크림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림은 한 점도 없고 깨끗한 표면 위에서 노는 햇살 조각들 뿐입니다. 모든 어둠, 모든 무거움, 모든 억압적인 천재성은 과거에 팔아버린 그 집에 남았습니다. 그 전원주택은 아이들이 있는 젊은 건축가 부부가 샀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기운이 좋고 정원이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가볍고 현대적인 무언가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제 정원, 제 사과나무들은 계속 살아남아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좋은 마무리입니다. 저는 안락의자에 앉아 담요를 두르고 예쁜 도자기 찻잔에 담긴 녹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냥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법, 제 욕망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타인의 필요, 타인의 변덕, 타인의 꿈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제 것이 있습니다. 제 찻잔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이탈리아 여행 가이드 책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파도바 식물원이라고 표시된 책갈피를 펼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 19살 때 대학 교재에서 그곳에 대해 읽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곳을 보고 그 고대의 벽을 만져보고 수세기를 기억하는 식물들의 향기를 맡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제 삶에 경수 씨가 나타났고 그 꿈은 영혼의 가장 깊은 서랍 속에 넣어지고 일상과 희생, 그리고 그의 거대하고 어두운 캔버스들로 뒤덮였습니다. 이제 그 서랍은 열렸습니다.
2주 후 저는 혼자 이탈리아로 떠나 식물원들을 둘러볼 것입니다. 71살의 젊은 시절의 꿈을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이 우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우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살아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저를 생각에서 깨웁니다. 저는 미소 짓습니다. 누구인지 압니다. 문 앞에는 강선우 씨가 서 있습니다. 이 반년 동안 그녀는 제게 단순한 협력자를 넘어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주 만납니다. 연극을 보러 가거나 전시회에 가거나 그냥 이렇게 제 발코니에서 차를 마십니다. 그녀는 저를 무력한 늙은이로 대하지 않습니다. 동등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녀는 제 생각, 제 추억, 제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녀 옆에 있으면 저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있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유니 씨. 그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몬드 과자 상자를 건넵니다. 위대한 계획에 방해되는 건 아니죠? 들어와, 선우 씨. 당신은 절대 방해되지 않아. 우리는 테이블에 앉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차를 따라줍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시회, 날씨, 어제 공원에서 본 웃긴 강아지 같은 사소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평온합니다. 혼자 비행기 타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가 과자를 한 입 베어 물며 묻습니다. 아니,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답합니다. 나는 50년을 남과 함께 살았어. 이제 나 자신과 함께 살아보고 싶어. 나 자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 내가 꽤 흥미로운 대화 상대인 것 같거든. 강선우 씨가 웃습니다. 그 점은 의심하지 않아요. 저는 제 꽃들을 봅니다. 햇살이 여린 난초꽃잎을 투과하여 마치 빛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내가 손대는 것마다 재로 만든다고 했지. 제가 조용히 그녀보다는 제 자신에게 말하듯 말합니다. 50년 동안 그의 어두운 캔버스들이 내 벽에 걸려 있었고 나는 그를 믿었어. 나는 내가 잿빛이고 그의 밝음을 위한 배경이라고 생각했지. 내 임무는 눈에 띄지 않고 편안하고 그의 재능이 자라는 토양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하고 약간 쌉쌀하며 진짜입니다. 하지만 나는 제가 아니었어. 나는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돌 밑 어둠 속에 누워있던 잠자는 씨앗이었지. 그리고 이제 나는 마침내 햇빛 아래에 있어. 그리고 저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여자의 평온하고 조용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건강하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진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